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우리 교재 753페이지의 행정 통제 부분을 볼게요. 행정 통제. 자, 행정 통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역시나 행정학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딱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득점하는데 득점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 753페이지 행정통제 개념부터 먼저 같이 정리를 할게요. 예. 자, 행정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있죠. 개인이나 체계의 일탈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죠,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처벌 조치를 통해서 원래 행정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 자, 그거를 행정통제라고 하죠. 행정통제. 자, 행정통제 기준은 일단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죠. 기준은 변화하지만, 자, 어쨌든, 통제의 목표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자유를 보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거. 그게 행정통제의 기준이죠. 기준이라는 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자, 밑에 행정통제 원칙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무슨 원칙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랑 매치시키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정도만 읽어서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한 내용이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2번도 역시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행정통제의 유형 있죠? 행정통제의 유형. 특히 이제, 길버트의 유형. 행정통제의 유형. 자, 그게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죠. 행정통제의 유형. 자,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행정통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특히,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 통제가 이제 외부 조직에 의해서 내부 조직을 이 안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조직 내부 안에서 자율적인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자, 그다음에 공식적 통제랑 비공식적 통제로 나뉘어요. 공식적 통제랑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인 제도 내지는 뭐 법의 근거를 둔 통제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작용에 의한 통제이냐에 따라서 공식적 통제랑 비공식적 통제.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네. 자, 집중해 주시고. 예. 자, 먼저 그래서 요 4가지 영역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다음 중 공식적 통제이면서 내부적 통제인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뭐 비공식적 통제이면서 외부적 통제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4개의 분면을, 이 영역을 잘 이해해서 구분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외부 통제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내용, 외부 통제. 자, 외부 통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권력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데, 일종의. 자, 그래서 외부 통제라는 것은 정부 말고요, 행정부 외에 다른 사법부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입법부나 아니면은 국민에 의한 통제, 그런 것들을 다 외부 통제라고 불러요. 외부 통제. 자, 그래서 외부에 위치해서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외부 통제라고 하고요. 외부 통제. 자, 그 다음에 외부 통제의 유형을 또 다시 외부에 있는 공식적 통제, 외부 공식적 통제, 그 다음에 외부 당사자가 주도하지만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부 비공식적 통제.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 공식적 통제, 그 다음에 외부 비공식적 통제. 자, 그래서 구분하는 거, 그거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외부 공식적 통제라는 거는 공식적인 조직, 제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건데, 자, 외부이면서 공식적인 조직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부이면서 공식적인 거. 사법부. 그렇지. 사법부나 아니면은
다른 권력 조직 중에서 대표적인 입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밑에 보시면은 외부 공식적 통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법부에 의한 통제예요. 입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 공식적 통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적 통제 중에서 외부 공식 통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비공식 통제가 있겠죠. 자, 외부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제 입법부. 그 다음에 또 사법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엄부지만은 좀 이따 정리를 할 거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국민에 의한 통제.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응? 그렇지. 미안. 자, 공식적인 조직이냐 비공식적 조직이냐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까지는 같은 외부적 통제이지만 외부의 공식적인 조직에서 통제가 되는 외부 공식 통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비공식 통제는 뭐예요? 주체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국민 또는 뭐 민중에 의한 통제. 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제도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들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입법부에 의한 공식 통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 방식이 있죠. 심의 의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정 감사나 국정조사 활동이라는 것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특히 입법부에 의한 공식적 통제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부 어떤 유력 인사를 임명할 때 임명에 대한 청문 절차나 임명 동의 절차라는 것도 국회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절차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도 역시 입법부에 의한 대표적인 외부 공식적 통제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밑에 행정통제 방안 중에서는 제일 역사가 오래되었다. 행정통제 방안 중에서는 제일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제일 크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삼아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죠. 사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하는 예방적 통제예요? 아니면 어떤 활동이 있고 나서 나중에 하는 사후적 통제 개념이에요?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그렇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사후에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교정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후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사후적 성격.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소극적인 성격은 뭐예요? 그거 뭔 일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치.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만 이 사안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법부가 통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후적 내지는 소극적 통제.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내지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다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정책적 통제는 어렵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후적, 소극적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특정 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언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을 갖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더,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자, 공식적인 조직 중에서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옴부즈만. 옴부즈만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검찰관. 어떻게 알았어? 자, 책에 있죠. 자,
자, 책에 있어요. 행정감찰관 제도고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부 통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종의 민원제도예요, 민원제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옴부즈만이라는 특정 행정 감찰 권한을 가진 감찰관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무원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민원 당사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활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사안은 이런 내용 때문에 발생된 일이었다라는 거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활동.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뭐예요? 외부이면서 공식적 통제제도, 외부이면서 공식적 통제제도. 그래서 이 세 개의 제도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외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있죠. 외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자, 이거는 이제 민중통제라고도 해요. 민중통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민 내지는 국민에 의한 통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시민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은 정당. 자, 정당은 흔히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정당은 공식적 기구예요? 비공식적 기구예요? 어떻게 알았어? 네? 사회 때 배웠어요? 자, 정당이라는 거는, 법적 결사체가 아니고요. 사적 결사체예요, 사적 결사체. 뭘 목적으로 하는? 목적 자체는 사실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죠. 섞여 있죠. 근데 정당이라는 거는 사실 목적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결사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결사체. 자,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 제도 조직은 아니고요. 얘는 이제 비공식적 제도나 조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거, 투표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거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 자, 이익 집단들도 역시 비공식적 통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언론 매체, 매스컴, 인터넷 이런 유형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공식적 통제의 유형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제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근데 비공식적 통제의 주체를 골라내기는 사실 어렵지 않죠. 시민, 민중, 정당, 아니면은 투표, 선거 제도, 인터넷, 언론 매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 활동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를 외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고. 자,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는 뭐예요? 외부 공식.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통제. 외부 비공식. 정당에 의한 통제. 외부 비공식. 선거. 내부 공식? 저기, 이봐요. 우린 아직 내부까지 가지도 않았어. 외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를 얘기했죠. 선거나 투표에 의한 거. 선거의 투표나 주체는 누구예요? 선거나 투표의 주체는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외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구분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볼게요. 내부 통제. 자, 내부 통제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조직 내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부 통제. 자, 행정 조직 내부에 의한 통제.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역시 내부에 의한 공식적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 두 개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1번 내용부터 같이 볼게요. 내부 공식적 통제라는 거는, 자, 거기 보면은 계층제나 인사관리제도라고 나오죠. 계층제나 인사관리제도. 계층제라는 거는 뭐였어요? 조직을 계급에 따라서 상하 계급
위계질서. 위계질서를 가진 상하의 계급으로 구분을 해서 뭐 상부로 갈수록 더 어렵고 책임이 강한, 막강한 내용을 이제 계급 구분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쉽고 책임도 낮은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 거를 계급제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자, 근데 이거는 계급제는 어떻게 내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계급제. 계급제라는 거는 상관, 상의하다. 그렇지, 상명하복 내지는 상의하달. 예. 상의하달의 반대는 하의상달. 하의상달. 자, 근데 계급제는 하의상달이에요, 상의하달이에요? 상의하다. 그렇지, 상의하달. 방금 뭐라 그랬었는데? 자, 방금 이제 학생이 하는 씨가 하의상달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의상달은 계급제 개념이 아니고요. 반대죠. 상의하달.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하의상달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의사를 어디로? 위로 전달한다는 게 하의상달이잖아. 예. 상의하달은 위에 있는 의사를 밑으로 명령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상의하다. 상의하달. 상의하달.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덥다. 상의하달의 개념이었고, 상의하달의 개념이었고. 예. 자,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층제는 뭐기 때문에? 상의하다. 상의하다. 이 사람 참. 하의상달이기 때문에. 예. 맞아? 아니죠. 상의하달이잖아, 상의하달. 계층제는. 같이 수업 못하겠어. 농담이에요. 자, 계층제는, 상의하달이죠, 상의하달.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하를 감독할 수가 있잖아. 예. 감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통제장치죠, 통제장치. 예. 자, 그래서 계층제, 상관이 부하를 감독하는 거,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일종의, 통제예요, 통제. 근데 이거는 행정부 내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내부 통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통제 조직 중에서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예. 감사원이라는 기구. 자, 감사원에서는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죠, 감찰.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직무상 비위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검사 활동. 예. 자, 그걸 하는 게 이제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자, 그래서 얘는 독립적인 일종의 통제기구인데, 독립기구이면서 큰 틀에서 보면은 행정부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를 내부적 통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자, 근데 이거 굳이 구분을 할 때에는 독립통제기관이면서도 시험에서 구분을 할 때에는 내부 공식적 통제 조직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자, 이런 기구 들어본 적 있어요?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예. 자, 이런 데도 내부이면서 공식적인 통제 기구예요. 내부이면서 공식적인 통제 기구.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기구는 뭐가 있나? 자, 내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죠? 감이 잘 안 잡히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시면은,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특히 어떤 제도적인, 공식적인 제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독권 없이, 상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적으로 부하 직원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자리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사적인, 비공식적인, 조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에 따른 근거한 활동이 아니라 비공식적 예. 제도나 방식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무원 직업 윤리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 직업 윤리. 자, 이거는 제도적인 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제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직자 내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양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자, 그런 것들도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속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공식적 통제의 구분 유형을 포함해서 구분을 해요. 예. 자, 그래서 내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밑에 보시면은 동료 집단과의 비공식적 활동 동료 집단과의 비공식적 활동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자, 미안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에 기타 통제 유형 분류라고 되어 있죠. 예. 기타 통제 유형 분류. 자, 이건 한번 그냥 읽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통제 시점에 의한 분류. 자, 언제 통제를 하는 거냐라는 통제 시점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첫 번째는 미리 뭔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해서 하는 통제. 자, 그거를 사전적 통제라고 하죠. 사전적 통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사전적 통제 반대 개념으로서 그러면은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하는 통제 활동. 그거는 당연히 개념적으로 사후적 통제겠죠. 자,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 과정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는 거. 자, 그거는 뭐라 그러게요. 동시적 통제.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나눠요. 사전적 통제.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활동이 일환으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이 발생된 후에 사후적으로 하는 통제 방식. 사후적 통제. 자,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통제 과정이 진행되는 거. 그거를 동시적 통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념만, 용어만 같이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사전적 통제, 동시 통제, 사후적 통제. 사후적 통제는 다른 말로 환류 통제라고도 해요. 환류 통제. 자, 이것도 같이 묶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환류 통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시정조치에 의한 분류라는 개념 있죠. 시정조치에 의한 분류. 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부정적 환류 통제. 자, 그 다음에, 자, 웃지 마시고. 부정적 환류 통제는 무슨 개념이겠어요?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그거를 앞으로 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 환류 통제. 자, 잘못된 거를 없애는 통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반대말로 긍정적 환류 통제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거는 뭐예요? 잘 되고 있는 걸 더. 그렇지. 앞으로 더 잘하라고 북돋아주는 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행동을 해봐. 이렇게 유도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긍정적 환류 통제. 반대말은 부정적 환류 통제. 그렇지. 통제 시점에 따른 분류. 세 가지로 나뉘었죠. 사전적, 동시적, 사후적 통제. 사후적 통제는 다른 말로 환류적 통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서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어. 자, 그래서 내부 비공식적 통제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섞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당에 의한 통제. 자, 그거는 외부이면서 그렇지, 비공식적인 활동, 통제였죠. 자, 그 다음에 감사원에 의한 통제. 내부 공식. 내부이면서 공식적인 조직이니까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직업 윤리에 의한 통제. 내부 비공식. 내부이면서 비공식적 통제. 행정감찰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외부 공식. 외부이면서 공식적인 조직 활동에 의한 통제니까. 행정학이 너무 재밌죠. 행정학만큼 재밌는 과목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공무원 과목 중에. 사회랑 행정학이 있어요. 사회랑 행정학이랑 한국사 같은 과목들이 되게 폭도 넓고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 그럼 재미없는 과목은 뭐예요?
영어요. 아, 영어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어? 아, 영어? 아, 그건 뭐야?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지. 시험 공부라는 거는 사실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 과정에서 재미를 발견해 나가면, 확실히 수업 능력에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나름의, 좋아하는 과목을 두고, 그거를 전략 과목이라고 그러죠. 예.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다른 과목들의 평균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과목으로 예. 삼으시면 좋아요.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하지 마시고, 영어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좀 희박해. 자, 그래서, 요 4개 구분하는 거, 그거는 빼먹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예. 자, 행정통제 유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75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은,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나오죠? 네. 자, 아까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는 통제 유형 중에서 뭐였어요? 외부 공식. 외부이면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활동을 얘기했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기 먼저 의의를 보시면은, 자, 옴부즈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행정의 잘못된 혹은 부정의한 활동,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건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민원인들한테 결과를 알려주고, 자,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를 언론 매체에 공표하는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옴부즈만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감찰관 제도, 행정감찰관 제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용어는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예. 옴부즈만 제도. 자, 이거는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자, 1800년대에, 스웨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역을 그냥 간단히만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예. 1809년에 구체적으로는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이 되었다라는 내용. 하늘 씨가 좋아하는 스웨덴은 또 뭐가 있었어요? 스웨덴. 자, 넘어가시고. 예.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옴부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은, 행정부. 어떻게 알았어?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예.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자, 이 조직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이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정에서 혹시 부정의한 활동을 하지 않느냐, 직무상 비리가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걸 무슨 조직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한다. 예.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이 쭉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예. 자, 뒤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의 특징.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 자, 이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옴부즈만은 원칙적으로 임명을 어디서 하냐면은 의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자,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자, 확실한 경우에만 예. 입을 떼도록 하세요. 예. 자, 옴부즈만은 의회가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입법부 소속인 경우가 많고요. 입법부 소속인 경우가 많고, 자, 소속을 왜 입법부로 하겠어요?
옴부즈만이라는 거는 뭘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로서 입법부 소속의 옴부즈만을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회가 임명하는 것이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어디에 두고 있다? 행정부 소속이다. 그건 약간 옴부즈만의 원래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른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임무 수행상 높은 자율성을 갖는다. 이게 특징이죠. 왜? 직무 수행상 독립성이 있어야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행정부의 비위나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업무상 높은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게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직권조사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예. 직권조사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원할 때 조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사전적이 될 수도 있고요. 사후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자,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밑에 보시면은, 주의 표시에 옴부즈만의 권한에는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다. 자, 근데 세 가지 독립적 조사권과 시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만, 자, 뭐는 인정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같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추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소추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사법부?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 검찰에 있는 거, 검사에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예. 검사만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조사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이게 부당행위, 업무상 과실행위, 자,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자, 이거는 직접적 강제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통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간접적 통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통제가 아니고 간접적 통제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비교적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절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절차에 비해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자, 근데 장점만 있진 않겠죠.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도 있어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는 앞에는 표현되어 있는 굉장히 효용이 많은 제도이지만, 자, 단점도 역시 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갖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자, 뭐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제권. 그렇지. 시정 조치에 강제권이 없다라는 게 이 옴부즈만 제도의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아까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중요해요. 어디 소속인가? 자,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이 봤구나.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 자, 그래서 소속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대통령 소속. 그렇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오답 지문으로 만드는 형태가 대통령 소속. 이렇게 많이 바꾸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소속은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행정부 내에 있으면서도 독립성을 갖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 독립통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독립개별법으로서 자,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법 있었죠. 자, 여기에 통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이 있어요. 개별법.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1조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자, 행정제도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는 게 뭐예요?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발생을 예방해서 그 다음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규정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고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근거법이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자, 얘는 법률상의 근거를 둔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헌법의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조직을 유지하기가 헌법상 기구에 비해서는 어떤 거예요? 자, 헌법과 법률 있잖아요. 헌법이 더 자, 둘 중에 뭐가 상위법이에요? 헌법이요. 헌법이 상위법이지. 뭐가 개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헌법이 개정하기가 어렵잖아. 자, 그러니까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보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가 폐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자,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구라 그랬잖아. 헌법상의 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구를 폐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헌법상의 기구보다는 쉽죠. 법만 바꾸면 되잖아.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 법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구보다는 이거는 법률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거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라는 내용. 소속이 어디냐? 그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법률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직 자체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기가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있죠, 구성.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그렇지. 소속은 어디이다? 국무총리. 그렇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구성, 여기, 권익위원회 구성도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이 한 명 있고요. 위원장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특이하죠? 보통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위원장이 3명. 자, 그 다음에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자, 이것도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은 몇 명? 3명, 위원장이 3명. 상임위원은 3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누가 임명한다? 소속은 어디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법률상의 기구이다, 헌법상의 기구이다. 법률상의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구에 비해서는 폐지나 설치가 용이하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구성을 먼저 확인을 해 두시고요.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밑에 살펴볼게요. 자, 합의 권고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합의의 권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합의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거를 합의의 권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합의의 권고, 합의의 권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정 권한도 있어요. 조정 권한, 조정 권한. 자, 이거 뭐냐면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밑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직권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직권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고. 자, 조정 권한을 두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잘못했으니까 시정 조치를 해라. 라는 시정의 권고 권한도 두고 있어요. 시정 권고 권한. 시정 권고 권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권한도 있어요. 이 제도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라는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한번 이런 권한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구경하듯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은 밑에 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중에서 자,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 민원을 접수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재량이 아니고요. 기속이에요, 기속. 자, 그래서 반드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처리할 것. 자, 그래서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잖아요. 며칠 이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수일로부터.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너무 갈군다. 그치? 아니에요. 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기가 아쉬워서 그러지.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자, 어쨌든 자, 민원은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때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장은 보통 같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60일 플러스 60일. 최장 기간은 그러면은 120일까지. 그걸 뭘 생각하고 그래? 120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60일 플러스 60일.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간혹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 자, 아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상의 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 법률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죠.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법만 바꾸면 언제든지 조직에 대한 폐지가 가능하다. 이거겠죠.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자,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이 강할까요? 상대적으로 약할까요? 독립성이 약해요. 왜? 내부에 있으니까. 그렇지. 독립성이 약해요. 왜냐면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행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민원을 받아서만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자, 그래서 이런 권한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은, 사전 심사권이 없어요.
시점적으로 사후 심사권만 있고요. 예. 사전 심사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이 뭔지, 자, 그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신청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그치.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뭐가 없다? 직권 조사 권한이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전 심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사후 심사권만 갖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상 기관이,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는 대상 기관이, 자, 입법부나 사법부의 직무상 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나 사법부는 통제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대상 기관에서, 고충처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 자, 그래서 어디가 특히 제외되냐면은 국회, 입법부죠. 예. 알고 있어요? 예. 법원, 사법부죠. 알고 있어요. 자, 국회, 법원, 그 다음에, 자, 또 독립기관으로서 이게 있죠. 언제? 약간 준사법기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예. 그 다음에 감사원. 자,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가 옴부즈만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권한이 미치느냐, 어디서부터 미치지 않느냐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랑 앞에 나왔던 본래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구분하는 거. 예. 자,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거 약간 그거 같죠? 일반적인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를 비교하는 약간 그런 개념 같지 않아요? 예. 기억 안 나는구나. 알아요. 아, 진짜? 고전대까지 대책될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토론. 자, 나중에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역시, 옴부즈만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였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외부이면서, 그 다음에 공식적인, 예. 통제 방안이었죠. 외부이면서 공식적인 통제 방안으로서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라는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제대로 정리가 된 거 맞죠?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뭐예요? 공무조정 내부 공식. 맞아요. 내부이면서 공식이죠. 예. 매스컴에 의한 통제, 언론에 의한 통제, 외부 비공식. 입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 공식. 맞았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묻줄하지 마. 너무 뭐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오시냐면은, 뒤에 지방자치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811페이지로 쭉 넘어오세요. 예. 자, 거기 챕터 4에 지방자치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자치권. 이거 되게 잘 써진다. 자, 지방자치권도 A급 논점이죠. 네. 그래서 시험에 꽤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권에 어떤 세부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다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개념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방자치가 어렵다 그랬죠. 예. 왜? 약간 법률이나 이런 거 어. 나오니까. 법률 조문이 나와서
다른 단어는 뭐 조문 안 나왔어? 그게 더 심한 거. 예산이 같이 뻥치지. 조문 출제 비중이 예. 그래 공부하면 돼. 당연히 공부하면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이 시험에 이제 조문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특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그 표현이나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죠. 단순 암기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단원들은 약간 이론적인 것도 있고 이해 위주로 접근을 했어도 뭐 충분히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 내용을 좀 필요로 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지방자치권 개념이 나오는데 지방자치권. 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일종의 권한이죠. 지방자치권.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영역,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성은 밑에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속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 하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거를 예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어떤 감시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왜? 국가의 주권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예속성, 첫 번째 특징. 자, 그와 동시에 예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치권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주성도 갖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국가의 통치권이나 주권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정 범위의 자주성, 자율권을 갖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포괄성. 자치권이라는 거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인적, 사람, 그다음에 물적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포괄성이죠, 포괄성. 세 가지 특성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속되어 있다. 국가의 주권에 예속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주성. 예속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독립성을 갖는다. 세 번째는 포괄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권한 같은 거를 포괄한다. 인적, 사람과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갖는다. 사람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포괄성 개념이죠. 포괄성 개념. 자, 그 특징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지방자치권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같이 봅시다. 자, 지방자치권은 되게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 사항이 뭐냐면은 자치입법권. 자, 그래서 상식 테스트. 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뭐라 그래요? 조례. 오, 맞아. 조례라고 하죠, 조례. 사회할 때 배웠어요? 야, 사회가 하늘 씨의 상식을 되게 넓혀준다. 박식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사회를 선택하기 잘했네. 야, 행정학도 그래. 행정학도 어디 가서 행정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말 있잖아. 표현들 이런 것 좀 이렇게 던져주면 특히 뭐 술자리에서 술 마실 때 예쁜 여학생이 했을 때 이렇게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은근슬쩍 개념에 대해서 딱 언급해주면서 설명까지 곁들여주면은 어머 오빠 그렇게 외모와 달리 박식한 사람이었어 이런 다음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중요한 상식적이면서도 그런 거 있어요. 사회를 보는 안목을 좀 길러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신문에 나오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 물론 공부를 좀 해보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아, 못 느꼈다고? 그 웃음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 맥락을 읽었어. 뭐예요? 아, 그래. 그러길 바래. 자, 그래서 내용들이 되게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치 입법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적, 물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법률 제정권 같은 거죠. 입법권. 자, 그다음에 자치 조직권, 조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죠. 자치 재정권, 재정이라는 거는 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죠. 자치 재정권, 자치 사법권이 있음.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뭐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 사법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자치 사법권도 일종의 지방자치권의 하나의 유형인데 하나의 구성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자치 사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왜? 자치 사법권이라는 거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치단체마다 제주도에는 절도를 했는데 5년 처벌해. 근데 부산에 갔더니 절도하면 손모가 제일 잘 나.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말이 돼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핸드폰 꺼주시고 자, 학생들 핸드폰은 꺼주시는 게 예의겠죠. 전화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선생님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는데 말이야. 어디 학생이 농담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도 개기는 거야? 그렇진 않겠죠, 설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치 사법권이라는 것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법권이라는 거는 국가적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사법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사법권을 유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신에 아까 언급드렸던 자치 입법권, 그 다음에 입법, 사법 나왔으니까 뭐예요? 자치 행정권. 그래서 요거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치 입법권이랑 행정권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자치 사법권만 배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옆에 있는 그림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자치 사법권 이렇게 X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자치 입법권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입법권은 지방의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자치 입법권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 자치행정권은 집행기관으로서 이게 집행권이잖아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자치행정권이라는 개념이고 집행권인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어디에 궁극적으로는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 내용도 같이 받으세요. 자, 먼저 자치 입법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용을. 자, 그래서 이건 개념은 뭐 어렵지 않죠. 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거 또 모르면 시험 포기해야지. 자, 그래서 자치 규약으로서 우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밑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그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못한다는 의미겠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대한 규정,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례랑 규칙은 그러면은 둘 다 자치 입법권에서 나온 개념인데 뭐가 달라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얘기하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랑 규칙 두 개 구분해 주시고. 자,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다. 자, 헌법의 범위 안? 아니죠. 법률의 범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에 이 조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헌법 내용까지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자,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품하지 마시고. 안에? 바카스 안 해요? 예? 바카스 오늘은 안 마셔? 이따 잠 안 올 거예요. 이따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잠이 올걸? 이따 꿀잠을 자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자,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조례에 지방자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치단체장에게 재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 권한이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체가 누구냐? 지방자치 단체는 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아니면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위임을 해줄 테니까 스스로 정해라, 알아서 정해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알아서 정해라 하는 게 이제 법률의 위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는 언제만? 권한이나 의무 부과할 때. 주민의 권리. 아니야. 표현 틀렸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예요. 두 개를 묶으면 개념이 달라져. 권리 오늘 좀 빡빡하게 굴죠.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아니면은 벌칙을 제정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 나머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위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법률의 범위 안에서는 제정할 수가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라는 조례 권한을 지방자치법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규칙이에요, 규칙. 자, 그거는 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주체 잘 보셔야 돼요. 주체는 먼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 권한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제정 절차 이것도 역시 잘 보셔야 돼요. 자, 제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조례 제정과 관련된 제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조례에 대한 발안이라고 하죠. 발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주체가 조금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 첫 번째, 지자체장.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재적위원 몇 이상?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다음에 마지막,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연서라는 건 이제 연속해서 하는 서명을 얘기하죠. 의원 몇 명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자, 그래서 이때만 뭘 할 수 있다? 조례에 대한, 그렇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라는 일종의 제안이죠, 제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발안을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장. 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지자체장 아니면은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아니면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상.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할 때만 발안을 할 수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의견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일반 의결 정족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냥 보통 그냥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게 이거예요. 예. 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예. 재과출, 출가차. 출과찬. 요거 일반 의결 정족수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 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했어. 그러면은 5일 이내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예. 며칠 이내에 5일 이내. 이송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자, 3일 아니죠. 7일 아니고요. 5일 이내에. 아, 왜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괜히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예. 5일 이내에 누구에게 이송?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송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를 20일 안에는 공포. 공포라는 거는 뭐예요? 널리 알린다. 그렇지. 공개적으로 알리는 걸 공포라고 그러죠. 예. 공포. 무서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 이런 거 아니에요. 공포. 자, 며칠 이내에? 20일. 20일 이내에. 의결된 내용을 지방자치장한테는 며칠 이내에 보내줘야 된다? 5일. 5일 이내에 보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그걸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의 요구를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제의 요구. 이건 뭐예요?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언제? 이송을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제의 요구예요. 제의 요구. 자, 그래서 제의 요구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의결을 해야겠지. 예. 그러라고 제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제의 요구를 받으면은 누가? 지방의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돼요. 재의결. 자, 그때는 아까는 정족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었잖아요. 예. 제의 요구를 받았어. 예. 다시 들어간 거죠. 그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중 요건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제의 요구를 만약에 받았으면은 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족수가 가중이 돼요.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자, 이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제의 요구. 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까지 발생하느냐? 원칙적으로 아까, 공포를 해야 됐었죠. 예. 자, 공포는 며칠 이내에 했어야 됐어요? 공포는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했어야 됐었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자, 근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면은, 자, 만약에 지방의회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서 재의결을 했어. 재의결을 했어. 자, 그러면은, 아까 원래 처음에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재의결을 했어.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재의결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포기해, 이제. 나 한 번 재의결 요구했으니까 됐어. 막 이렇게. 내가 할 건 다 했어. 이러면 포기해? 자, 포기할 수 있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소제기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재의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누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회? 지방의회? 자, 봐봐. 조례를 만들잖아. 네.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요? 이송. 조례를 만들었어.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보내줘. 그러면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제2의 재의결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재의결을 했어. 이건 누가 재의결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자, 이거는 장이 하는 거고, 이건 의회가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이 불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건 그럼 누구겠어요? 장. 장이죠, 장. 이 사람아, 장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주체는 누구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장. 장. 1차 의결하는 건 누구예요? 의회. 의회. 자, 주체도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 1차 의결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2요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재의결을 하겠죠, 의회에서.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이 절차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치입법권 뒤에 자치조직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치조직권이라는 개념. 자, 이건 뭐냐면은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고 사람을 뭐 배치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무슨 권한인 거예요? 행정권? 아니, 인사권? 행정권은 너무 막연하잖아. 그치, 인사권. 사람을 뽑아야 사람을 통해서 조직이 구축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실제 조직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사권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인사권이랑. 자, 그래서 뭐 밑에 내용 보시면은, 자,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근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07년 전에는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표준정원제라는 건 뭐냐면은 딱 그 정해주는 정원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인사와 관련된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해? 예. 그렇지, 없는 거죠. 왜? 딱 정원을 정해주고, 예. 표준 정원을 정해주고, 뭐 100명이면 100명, 뭐 500명이면 500명 안에서만 인력을 뽑아서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니까 예. 이거는 재량권이 없는 거겠죠, 없는 거. 예. 자, 근데 2007년에 이게 폐지가 됐대요. 예. 그러면은 재량권이 생긴 거죠, 이제는. 예. 재량권이 없었던 제도, 표준 정원 제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재량권이 생긴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돼서 지방자치장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생겼고, 나중에 이제 2013년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기준인건비 제도. 자, 이건 뭐냐면은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거는 상한만 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밑에 이하의 범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13년에는 기준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치 조직의 권한이 점차 어떻게 된 거예요? 재량권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기존에는 표준 인건비 제도 그래서 재량권이 없다가 이제는 재량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이제는 자치 조직권, 인사 권한과 관련된 재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뭐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뭐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거가 조례예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도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소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분장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는 권한. 자,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하부 행정기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부 행정기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신분이 모인 거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선거직이 아니라 일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일반 지방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하늘 씨도 이제 지방직에 참 지방직 포기했지. 다른 공부 있어요. 다른 직렬 지방직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봐 그거 뚝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한번 직렬을 선택하고 나서는 바꾸면 안 돼. 딱 합격할 때까지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직렬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 들어. 그래서 이 직렬을 볼까 저 직렬을 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 직렬 있잖아. 보통 여러 개의 시험 직렬이 있는데 직렬을 매년 바꾸던 친구가 있었어. 직렬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걸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직렬, 그러니까 왜냐면 귀가 굉장히 얇은 친구였어. 그래서 이 직렬이 뭐 티오가 많다라는 뉴스가 들리면 바로 이제 혹해서 그 직렬을 준비하고 막 이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직렬을 한 번씩 바꾸고 심지어는 뭐 다시 또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은 기부업 포기했어. 그러니까 우직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거의 합격했고, 그렇죠. 일반행정. 그래서 일반행정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꼭 어떤 특정 직렬이 아니더라도 안 바꾸는 게 상책이에요. 한번 하면. 그러니까 막 못하는 과목이 있어도 영어를 비록 못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못하는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리함이라는 거는 사실 5과목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아니 희망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있기를 빌어요. 뭐 이런 느낌. 기원. 자, 그래서 샜는데 우리 일단은 자치권한까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지방자치법은 어쨌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읍장, 면장, 동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신분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분만 잘 확인을 해두시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그 다음에 읍장, 면장, 동장 이런 사람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치재정권. 아까 자치조직권은 인사에 대한 권한이었잖아요. 자, 요거는 예산에 대한 권한, 자치재정권. 자,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함. 그래서 뭐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권, 그다음에 재산 관리권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밑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가지고 자, 기억에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헌법으로 정하.
조례. 헌법은 넘어갔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건 틀리고요. 반드시 조례나 뭐 헌법 아니고요. 법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뭐를 자치 조세. 재정권, 그쵸? 조세도 일종의 자치 권한에서 파생된 권한이잖아요. 자치 재정권에서 파생된 권한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가 있다. 자,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그것만 표시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크게 뭐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쭉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자치사법권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치권 개념은 일단은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렇게 중요한 거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